안녕하세요. 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 대표 표창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영화배우 김상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살인 의뢰에서 형사 역할을 또 맡았습니다. 근데 저희 영화에서 연쇄살인마가 등장하거든요. 조광천이라는 인물인데 부녀자를 10명이나 무작위로 살인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혀 죄책감을 못 느끼거든요. 실제로도 이런 유형이 존재하나요? 네, 존재하죠. 기억하시겠지만 유영철이라는 연쇄살인범은 20명을 연쇄살해하고도 전혀 뉘우침이 없었고요. 그리고 8명을 연쇄살해한 강호순. 이들의 경우에는 전혀 뉘우침을 보이지 않았고요. 또 조금 유형이 나뉘는데 분노 때문에 범행을 하기도 하고 성 혹은 돈 아니면 권력욕이나 정복욕 또는 단순한 살인 충동 이렇게 다양한 이유로 연쇄살인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살인 의뢰에서 조광천이라는 그 연쇄살인마가 그럼 어떤 유형과 좀 유사성이 있을까요? 조광천을 영화 속에서 보면 성에 대한 욕구나 또는 행동은 보이질 않습니다. 그리고 돈에 대한 집착도 보이지 않고요. 다만 뭔가 억눌린 분노를 많이 나타내고 있거든요. 아울러 상대방 혹은 사람들을 자기가 정복하고 지배하고 자기가 더 강하다는 것을 보이고 싶어하는 권력욕이나 지배욕을 많이 보이고 있죠. 그래서 조광천의 경우에는 분노형과 권력형의 좀 혼합된 형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존재했던 그런 살인마가 특정화된 특이한 어떤 유형들이 있을까요? 그들의 범행 수법에 따라 조금 분류를 합니다. 한 가지 유형은 침입형이라고 하는데요. 피해자들의 집을 침입해 들어가서 살해하는 경우죠. 유영철도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그 다음에 유인형이 있습니다. 피해자들을 물색한 다음에 찾아가서 자신이 범죄 저지르기 좋은 장소, 범죄 심리학적으로 컴포트 존이라고 하거든요. 그곳을 유인해서 범행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온보현이라는 택시 운전사였던 연쇄살인범이 그런 유형이었죠. 그리고 매복형이 있습니다. 골목길이라든지 야산 이런 곳에 숨어 있다가 혼자 지나가는 피해자를 발견하면 급습하는 형태죠. 정남규가 가장 대표적으로 그런 범행을 했었고요. 그리고 아지트형 혹은 덫형이라고 부르는 연쇄살인범이 있습니다. 자신의 집이나 또는 차량 혹은 배, 보송의 오노인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죠. 이곳을 하나의 아지트처럼 덫처럼 만들어 놓고 피해자가 걸려들면 이제 살해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살인 의뢰에서 조광천과 어찌 보면 가장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 유형은 혹시 어떤 사례가 있을까요? 살인 의뢰 속의 조광천은 이제까지 발생했던 실제 연쇄살인범 한 명의 모습만은 아닙니다. 조광천의 범행 수법을 보면 일단 그 골목길에서 지나가는 여성 피해자를 마구 공격하는 모습을 보이죠. 그것은 연쇄살인범 정남규의 모습을 그대로 연상케 하고 있고요. 또 자신의 차량을 이용을 해서 피해자를 납치한 이후에 은밀한 장소로 이동을 합니다. 그 모습은 강호순의 범행 모습을 연상케 합니다. 살인 의뢰가 사실은 약간 다른 영화랑 다른 점은 실제로 제가 우연히 잡게 되는데 연쇄살인범을 잡은 이후에 진짜 얘기가 시작된다고도 볼 수 있거든요. 저도 이제 영화상에서 제 동생을 잃게 되는데 실제는 아니지만 저 같은 경우도 몰입하다 보니까 말 그대로 심장을 막 도려내는 듯한 어떤 아픔을 느꼈거든요. 저희 영화에서는 어떤 그 피해자들 가족의 고통이라든가 절망감 같은 걸 좀 보여주고 있는데 교수님께서도 실제 피해자 가족들을 만나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 피해자가 된다는 것 정말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죠. 범죄 심리학적으로 분류를 하면 일단 이러한 충격적인 피해를 겪으신 분들은 최초의 충격 반응이라는 것을 보이시게 됩니다. 멍한 상태라고 볼 수 있죠.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라는 것. 이게 현실이야? 아니면 꿈속이야? 시간이 조금 흐르면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아시게 되죠. 그런데 그때 찾아오는 것은 혼돈과 혼란입니다. 도대체 왜 내 가족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 거야? 이 단계에서 대부분의 피해자분들이 그 고통을 참지 못하시고 도피라는 선택을 하십니다. 도피는 현실을 잊고 싶어하는 마음이죠. 그래서 술에 의존하신다든지 약에 의존하신다든지 또는 우울증에 걸리시거나 심지어는 심한 경우에 자살하는 경우들도 있으시죠. 다음 단계는 회복과 수능이라는 단계인데 이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정상적이었던 삶으로 돌아가고 싶다라는 그런 욕구와 희망을 가지시는 부분이거든요. 그때부터는 좀 치료가 가능해집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기가 대단히 어려운 그런 현실입니다. 저희 영화에서도 보여지는 걸 보면 굉장히 막 이렇게 복수하고 싶은 어떤 욕망을 막 느끼기도 했거든요. 그럼 실제로도 막 그렇게 좀 복수를 막 하시는 분도 있으신가요? 아마 뉴스에서 보셨을 텐데요. 유영철 연쇄살인 사건의 피해자 중에 황학동 벼룩시장에서 노점상 하시던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의 동생분이 분노와 복수 심리들을 참지 못해서 유영철이 현장 검증할 때 그 돌진을 하셨었죠. 근데 그게 좌절되니까 결국은 투신 자살을 하셨습니다. 네. 이런 피해자, 가족분들의 그 어떤 마음을 좀 위로해드릴 수 있는 사회적인 어떤 시스템이 좀 준비되어 있나요? 네, 마련은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도 이 피해자분들에게 금전적인 보상을 해드리는 범죄 피해자 구조제도가 마련이 되어 있고요. 경찰과 검찰의 피해자 지원 센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형태의 지원을 해드리고는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은 정신적인 지원이거든요. 상담과 또 공감, 동행 이런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상당히 장기적으로 지원을 해드려야 하고 전문성이 필요하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아직은 좀 마련이 잘 안 되어 있습니다. 대단히 아쉬운 부분입니다. 저희 영화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신다면. 기존의 많은 그 스릴러 또는 범죄 영화들이 범죄자의 잔악성, 얼마나 괴물스러운가 여기에만 초점을 맞췄다라고 한다면 살인 의뢰는 그런 미스터리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겪는 고통, 아픔, 그리고 분노에 대한 욕구 이런 부분들이 대단히 사실적으로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영화를 그냥 재미로서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가 범죄 피해자분들에게 좀 관심을 갖는 그런 계기로서의 의미도 대단히 크다. 그래서 좀 더 많은 분들이 봐주셨으면 좋겠고 보시고 또 이야기를 서로 나누시면서 우리 주변에 계시는 눈에 잘 뜨이지 않는 범죄 피해자분들을 생각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셨죠? 교수님께서 너무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영화 살인의 애가 곧 여러분들을 찾아뵙습니다. 꼭 극장에 오셔서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차 안에서 혈흔이 엄청 나왔어요. 한두 명이 아닌 것 같다는데요. 그날 이후 죽을 수도 살 수도 없었다. 살인의 추억, 추격자를 잇는 범죄 스릴러 김상경, 김성균, 박성우. 죽이고 싶은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살인의뢰 3월 12일 대개봉.